자, 오늘 소담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네. 딱히 특정 단어가 나오진 않아서 네. 제가 일단은 아까 우리 봉우리랑 함께했던 그 정치번역기에서 민생 이야기를 민생.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개념은 좀 짚고 가자. 예, 그 정도로 일단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근데 또 우리 거엄님이 먼저 또 가져온 게 정치인의 있어서 화법에 관해서. 화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화법이란 단어는 대충 우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로직 혹은 개성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인의 바람직한 화법은 무엇이냐라는 게 지금 안 바람직한 화법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총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물론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방송 길어지는 거야. 어지러운 일도 아니고. 힘들다 정말. 화법. 예. 예. 화법. 예, 화법의 뜻부터 알고 싶어요? 아니면 화법의 종류를 알고 싶어요? 아, 봉우리. 네. 뭐부터 알고 싶어요? 뭐 둘 다 잘 모르는데 둘 다 잘 모를 때 네. 사람이 말이죠. 뭘 모를 땐 개념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아, 예, 그건 다- 뜻부터 알고 가야죠. 네. 화법의 뜻부터. 네. 예. 저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면 기억만 잘하면 정말 좋을 텐데. 예. 네. 우리 방송 끝날 때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 그래서 화법 일단 딱 듣기에는 말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화자는 무슨 화자일까요? 말화겠죠 뭐. 말화요? 말화? 아닌가? 말화 맞아요. 말. 네. 어. 예. 말씀 언도 있고 말어도 있고 말화도 있죠. 네. 그러면 언어화는 다 말인데 어떻게 다를까? 언어화. 아, 어렵다. 일단 화는 뭔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대화할 때 화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상대방이 대화. 있는 소통. 예. 네. 어는 글자? 글자. 글자? 어는 소리. 뭐 언자가 그래서 말언자 아니에요? 언어를 합치면은 그래서 소리와 글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어떡하지? 예, 아닌가 봅니다. 예. 아니 뭐 지금 얘기하는 바로는 화법이라 하면 이제 말하는 거랑 듣는 거.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입을 통과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꺼내놓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과 대화는 일단 제껴놓고 어떻게 내 의견을 제대로 잘 꺼내놓느냐의 문제라는 느낌이 듭니다. 느낌만으로는 그래요. 네. 네. 언어화 중에 네. 독자적으로 쓰이는 거는 언 정도예요. 언. 그러니까 앞에 붙잖아요. 네. 언어에서 언이 먼저 앞으로 오죠. 네. 더 기본적인 거고 음. 말씀 언 자체는 기본적인 거고 어나 화는 그것의 변형이거든요. 가장 포괄적인 게 언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글자나 이런 것도 이제 결국은 언 체계 안에 다 들어가죠. 말에서부터 시작된 게 글자니까. 원래 말과 글자는 네. 말이 원형이고 글자는 나중에 온 거란 말이에요. 아, 말을 표현하는 게 글자니까. 그럼 언은 그냥 말이군요. 그죠,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서의 말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문 같은 경우 그거를 글자로 이제 바꾼 거죠. 말을 글자로 바꾼 그럴 거. 문자네. 예. 그래서 이제 문은 나중에 오거든요. 언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모든 커뮤니케이션 행동 네.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붙으면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특정한 종족, 어족이라고 얘기할 때 얘기할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말씀의 체계예요. 말의 체계. 아, 뭐 알타이어 민족이 쓰는 어족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 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말이 특정 집단에 의해서 공유가 돼가지고 네. 체계화된 형태. 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특정 나라의 말을 따로 지칭할 때 우리가 언어라는 말을 언어라는 말. 프랑스 그렇죠. 외국 언이 아니라 외국 어죠. 독일 이렇게. 그렇군요. 네. 어. 그래서 어라고 하는 거는 언중, 그 말을 하는 공통된 집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화라고 하는 건 반드시 또 어에 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화는 말 중에 말을 터뜨려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을 터트려내는 것. 네. 발화시키는 그렇죠. 것? 발화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들리게 한다는 얘기구나. 말을 던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화가 이제 결국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랬지만 일단 던지는 행동이에요. 화는. 그리고 대화는 그래서 던져지는 게 받아지고 던져지는 게 받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발화 행위에 해당하는 게 화입니다. 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에서 흔히 얘기하는 티키타카라는 거군요. 네. 서로가 주고받는 것. 네. 그렇죠.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화하면 반드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대화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네. 누군가를 입 다물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말은 대화가 아니군요.
그렇죠. 예, 예. 그냥 그건 선언이거나 선언이거나 예, 예. 아니면 거기서 뭐, 끝내고 싶으면 종결어죠 그냥 그럼. 예. 대화를 끝내버린다. 음. 아니 뭐 이제 뭐 쉬운 말로 쫑크 준다 뭐 이런 표현들. 근데 이제 대화 도중에 상대방의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막기 위해서 무언가 말을 한다면 이제 거기부터는 그 사람의 화법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그 사람의 식으로 스타일. 그 사람의 대화법이죠. 그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나오면 말을 그만하게 끝내버리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걸 화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걸 화법이라고 나쁜 말할 수 화법. 있을까? 뭐 굳이 말하면 화법 중에 하나죠. 네.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지 그쵸. 당연히. 화법은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같은 언어 체계 안에도 화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화를 또 어하고 비슷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관화 이런 것처럼 네. 그 관리들이 쓰는 말 이게 관화거든요. 관화. 예, 네. 그게 만다린이에요. 중국어에서는. 어. 북경어를 기초로 해서 관리들이 쓰는 말 이게 만다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표준어가 이제 중국어를 만다린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북경 관화예요. 북경 진짜? 관화. 예, 그게 이제 만다린이거든요. 근데 그때 관화는 관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어하고 좀 유사하게 쓰이는데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같은 어 안에서 다른 쓰임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화법에 좀 더 가까운 거지. 그래서 또 화법은 같은 언어 체계 안에서도 이제 말을 발화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미나님께서 네. 혼자서만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도 화법에 들어가느냐. 굳이 말하면은 들어가죠. 예. 들어가요. 근데 그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만 네, 말하면은. 그것에 목적이 있는 거니까 이제 장광설이잖아. 장광설. 그것도 어쨌든 화법은 화법이군요. 네. 약간 잘못되긴 했지만. 네. 화법은 어쨌든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행동, 발화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특성 네, 이런 것들에 좀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길어지고 상대방의 대화를 허락치 않으면 장광설. 상대방이 화장실 가고 싶을 때까지 하면 방광설. 죄송합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참을 수 없었겠지. 네. 이 말장난을 어떻게 참습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 우리 3부 넘어갈 때쯤 되면 실제로 방광하러 가시죠. 그렇죠. 네, 방광 타임이 있죠. 예. 어떤 분이 담화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담자가 이제 좀 더 왔다 갔다 하는 말에 가까워요. 담소. 네. 그렇죠. 담소 같은 거. 담론도 담론도 담이에요? 그렇죠. 예. 화보다는 담이 훨씬 더 이제 쌍방적인 것들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마다 그러니까 워낙에 언어라는 것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화법이 다 다른데 그 사람이 구사하는 화법,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화법이라는 게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장소마다 말을 다 다르게 하잖아요. 가령 거의 없다가 대한뉴스에서 하는 말과 해시TV에서 하는 말은 뭐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한 40, 50% 다르단 말이에요. 뭐 구사하는 언어라든지 말버릇이 다르든지 이런 게.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을 찝어서 우리가 화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밖을 향해서 말할 때인가? 아니면 좀 더 내밀한 대화를 할 때가 그게 화법이 드러나는 순간인가? 네. 네. 그러니까 화법은 이제 굳이 말하면 예. 좀 더 개인적인 거거든요. 개인적. 네, 특정 집단에 의해서도 물론 나타나긴 하지만 네네.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로 이제 보통 나타나니까 네. 또 화법은 직업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술자리에서도 그렇게 그래서 가르치듯이 말하고. 아니 지금 우리 정준 교수님 말고 제가 네. 대학 다닐 때 같이 술 마시던 교수님들은 술을 드시면서도 말투가 항상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앞에 시작하는 말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이야 이걸 딱 깔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전수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알려주겠다, 전수하겠다. 그러니까 귀 씻고 잘 들어라. 지금 술자리라고 이렇게 반 해롱해롱하면서 듣지 말고 잘 들어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수님들의 화법이구나. 내밀한 자리에서 벌어져. 많이 그렇죠. 교수들의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오랫동안 말해. 네. 근데 오랫동안 말해도 어쨌든 자기의 체계가 있어. 네. 네. 이거는 보통 사람들 잘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필리버스터 한 것도 기록이었듯이 예. 그 당시로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냥 말만 길다고 장광설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교수는 체계가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래서 줄줄줄줄줄줄줄 얘기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말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 서문 꺼내고 본론 꺼내고 이런 그렇지. 결론에 딱 이르는. 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논리 정합성이 딱 맞는. 네.
그런데 그게 보통의 대화에서는 굉장히 좀 좋진 않잖아요. 좋진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 교수라고 그러지만 영어에서는 프로페서라고 그래도 프로페서는 이제 대놓고 말하는 자 이런 정도의 뜻인데. 그렇구나. 내가 말을 독점할 수 있고 내 말은 너희들은 들어야 돼. 이런 의미가 있어요. 프로페서라는 말 자체에는. 그래서 단지 가르친다의 뜻이 아니거든요. 독자적인 자신의 학설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프로페서의 특징이에요. 네. 이 교수라는 건 그냥 가르치는 행위만 이제 보통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서양에서 온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런 자신의 말을 쫙 정합성 있게 쭉 펼쳐낼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학자와 이제 교수들의 이제 중요한 특성이죠. 문제는 아무 때나 그런다는 거야. 아 이게 근데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을 거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편한 자리 가서도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프로세스가 정해지니까. 예, 예. 그리고 그게 제일 잘하는 거고. 자기가. 그럼 교수님들이 굳이 정합성을 안 따지고 얘기를 할 때는 굳이 여기서 내가 잘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때 뭐 모든 교수가 정합성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누구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이종훈 교수님, 정미정 박사님. 어쨌든 혼자 던져놓으면 이제 얘기를 쭉 하니까 네. 그게 그 아무나 잘 못하니까 그거는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강의실에서도 요즘은 조금 더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가지고 나오게 돼 있다는 거지. 이게 근데 교수만의 특징은 아니고 네. 각 직업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 의사 같은 경우는 늘 진단하려고 해, 네. 처방하려고 하고. 아. 그리고 의사는 약간 그 구세주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보통 있잖아요. 나이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는 또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라든가 초등학생 교사는 이제 돌봄과 동시에 훈육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걸 아주 심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예, 대학교 때 유치원 교사 대학교 때가 아니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유치원 교사하는 여성분을 만났는데 저를 그렇게 애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 재욱이는 뭐뭐 한다, 그치? 막 이렇게 말을. 야, 지금 약간 묘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좋은 것 같아요. 돌봄 좋아하는 거, 돌봄. 돌봄 좋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안 당해봤지만. 예, 그래요. 예. 전국에 있는 유치원 교사 여러분들. 봉우리 싱글입니다. 예, 굉장히 데리고 놀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네. 그래서 화법의 구체적인 형태가 대단히 많지만 뭐 예를 들면 화법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면 다양한 이제 그 설득력 있는 말, 뭐 감동을 주는 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목적에 맞춰서 자신의 발화를 조정하는 방법 정도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게 있는데 네. 현실에 있어서는 대부분 뭐냐 직업이나 계층이나 귀속 집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이거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정치인의 화법이 중요하겠군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화법이 자기가 정치인이 되기 전에 가졌던 직업의 화법의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 사람은 예전 직업의 때를 다 벗지 못하고 지금 정치인의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느껴질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여의도 문법이라고 이제 폄하해 버렸죠. 폄하해 버렸죠. 네. 네. 그러면 서초동 문법은 뭐냐고. 그러니까. 서초동 문법 뭔지 알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화법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직업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고 음. 정치인은 그냥 자기들끼리만 뭉쳐 있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네. 미치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서도 대화법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한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조화를 잘 이뤄야 또 어쨌든 국민들한테 지지도 받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품위가 있으면서 이해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여의도 문법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라고 해버린 비하해버린 여의도 문법이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치인들도 좀 화끈하게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편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치인들이 입에 발리는 소리만 맨날 해. 이게 사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야. 그게 맞아. 최대한 정치인의 문법이 필요한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치인의 그 화법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화법을 얘기할 때 화법은 물론 다양한 뜻이 있지만 우리가 현실로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특정 직업 집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보는 게 좀 더 편하고 네. 그렇다면 그 직업 집단이 주로 대하는 자신의 기능, 역할이 있고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화하는 대상. 네. 의사면 환자에게 주로 얘기하고 검사는 피의자한테 얘기할 피의자 거고. 얘기하고 네. 그렇죠. 선생님은 학생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기 음식점 주인은 이제 손님한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상
커뮤니케이션 대상에게 발화하는 형태에 의해서 굳어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직업을 바꾸거나 소속을 바꾸거나 그러잖아요. 네. 그럼 같이 화법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러지 않으면 신선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화법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방구석에서 유튜브만 하다가 방송 출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내가 저거 너무 틀에 박힌 말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방송 안에서 분명히 기능이 있었던 기능이 거예요.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였었어요. 맞아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좀 지겨웠거든요. 다 저런 소리 똑같은 소리 해. 네. 근데 알고 보니 그건 다 용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씩 바꿔가면서 저도 거기에 그걸 그대로 따라하진 않고 제 식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거기에 적응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걸 못 바꾸는 게 더 문제지. 네. 사람이 바뀌었다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정치인 다 됐다. 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끼리의 화법을 써야 되는데 정치인의 화법을 써서 문제인 거지. 아, 친구랑 있을 때 정치인의 화법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과 만날 때 써야 되는 그런 말의 방식이지 친구랑 만날 때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되게 다양한 집단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맞는 청중에 맞는 화법이 필요한 건데 그 화법을 모두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끌어다 붙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인의 화법이라는 거에서 최근 들어서 특히 그 두 분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이게 꼭 그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정치인들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니까 아니 뭐 무슨 말만 하면 국민을 위한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물론 국민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겠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뜬금없이 동료 시민을 가져오는 순간 왜 정치인들이 국민을 쓰는지 그렇지. 국민이라는 단어 외에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그러면서도 그렇죠. 그들의 말을 최대한 들으면서 최대한의 절충안을 찾아가야 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국민이라고는 거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보겠다고 동료 시민을 가져오는 순간 너무너무 어색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튀어보려고 결국 이상한 단어를 가져왔는데 저거는 자기 지지자들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국민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정치인의 화법이었죠. 심지어 자기 지지자들 중에서도요. 최상병 묘소에 참배해달라고 하신 분은 또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동료 시민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은 썼는데 그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차라리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다양하잖아. 다양하니까 대충 퉁칠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전형적인 정치인의 화법이죠. 국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안 좋은 화법도 있지만 필요한 화법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그 언어 체계화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제 예를 들어서 처음 방송 시작할 때는 나는 달라 이러면서 막 똑같은 말도 바꿔서 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뜻이 이상하게 꼬여.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뜻으로 있는 단어를 일부러 피해가니까. 그럼 지금 한동훈 장관은 첫 번째 단계에 접어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첫 번째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거 그냥 싹 무시할 생각인 겁니까? 제가 볼 때 무시는 못할 거라고 봐요. 기존에 있는 그 언어 체계가 그 화법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오랜 기간의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에 누적된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시하지 않고 여의도 화법을 쓰게 되면 본인이 말한 여의도 사투리를 쓰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의 비대위원장의 그 여의도 문법, 여의도 사투리라고 하는 말에 나름대로 긍정성을 굳이 찾으려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의도 화법 또는 정치인의 화법 중에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안 좋은 거 있죠. 이를테면은 남의 책임도 내 책임인데도 남의 책임인 것처럼 물타기 한다라거나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뭉친다거나 그렇죠? 일부의 어떤 이익을 전체 이익인 것처럼 한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마치 전체 이익인 것처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화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 화법을 좀 더 솔직하거나 좀 더 명징하게 바꾸겠다. 오케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쓰느니까 눈치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디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러지 않고 저의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여러분 이상하잖아. 그럼 너한테 관심 없는 사람 뭔데? 바로 이렇게 들어오잖아. 사람 갈라치기 하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지지자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지지자를 바라보고 할 수밖에 없는 정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라고 하는 말 안으로 되도록이면 들어가 있는 게 정치인에게도 바람직한 일이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있어서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측면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퉁치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거를 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냥 동료 시민이라는 더 불명확한 말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까 정치번역기에서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뭐 짧게는 아니었지만 좀 왜냐면 그게 주제였는데 말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 검사 출신의 지금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딱 화법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를 지적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상대방 아니면은 누군가를 짓밟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꼭 질문을 받는 게 아니더라도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냥 그걸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지. 꼭 다른 거를 뭔가 저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요.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해시TV에서 왜 자꾸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말 안 썼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말 써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제가 반성하면 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한 건데 뭐 심했다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끝에 꼭 이런 거 붙이는 거지. 그래도 봉우리처럼 썰렁한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정확한. 이게 정확한. 기분이 나쁘네. 그러면 야 이거 왜 민주당이 맨날 기분 나쁜지 알겠네. 민주당이 기분이 매우 나쁘겠네요. 정확한 성찰적 예를 들었는데도 기분이 나빠. 너무 정확해. 아니 인정을 했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너무 정확한데 기분이 나빠. 예. 이런 식입니다. 특히 그 짓누르는 대상이 네. 아까 저희가 정치번역에서 말씀드렸지만 괜히 다른 나라를 뭔가 비하하면서 자기 정책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은 주로 민주당을 자꾸 뭐 운동권이니 뭐니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이런 식의 화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저들은 반민주주의적입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반민주적이야. 그렇죠. 자기한테 없는 것을 이제 꼭 그렇습니다. 얘기한다. 그렇게 두 가지인데 아까 정치번역계에서 교수님이 이거를 잠깐 뭐라고 규정해 주셨냐면 이게 바로 검사들의 버릇이다. 남을 취조하고 남의 잘못을 계속해서 추궁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자꾸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남이 잘못됐다는 것만 얘기하는 화법이 지금 그대로 온 것 같다. 그러면은 그 화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라면 남이 자기를 지적할 때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겠군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항상 지적하는 위치였는데 지적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수들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나만 가르쳐야지 왜 네가 나를 가르쳐. 네. 뭐 살면서 제가 교수님을 가르칠 일은 없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저랑 별로 상관도 없는 말인데 제가 기분이 나쁜 이유는요. 또 다른 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까내리는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물어본 질문의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결국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네, 질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은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이거 괜히 물타기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용도로 써버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를 못하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일 텐데 제가 기분 나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웃음나? 그러니까 저걸로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걸로 되고 잘했지? 뭐 이러는 거 같잖아요. 이게 딱 그거 아니야? 네, 맞아요. 턱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질문은 거의 다 기자들이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기자들이 참 기분이 안 나쁠까? 항상 우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기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 것처럼 그게 말의 내용만 질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방금 약간 오사를 해주셨지만 표정과 어투에서도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분이 그래서 아까 기자들은 뭐 언론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뭐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그건 뭐 내가 할 일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또는 적어도 선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왜 시간 맞춰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무슨 마음대로 이렇게 브리핑 시간 정하는 퇴근 시간에 브리핑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대거리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왜 그럴까? 더 예뻐서일까? 아니면은 더 만만해서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은 기자들이 받아쓰기에 너무 많아. 받아쓰기 쪽에 너무 가까워. 소위 따옴표로 기자를 쓰는 기자. 그러니까 말을 받아내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받아내는데 최적화된 방식으로 행동해요. 적절히 밀고 당기고를 하고 적절히 자존심을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받아내는 게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과거의 기자들에 비해서는 수동적인 상태로 돼 있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예전에 민주당 정권이라고 말했잖아요. 전 정권 때는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요에 비해서 과다할 정도의 공급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인터뷰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받았을 거리는 풍부해. 그러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자극적인 거 뽑아내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막 날카로운 질문도 들어가고 막 이랬다라면 지금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적은 게 아닐까. 네, 그것도 맞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문정부 때 물론 이제 많은 언론들이 욕했죠. 그러니까 문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제대로 안 했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기자를 만나는 걸 꺼린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이러니까 일부는 이해가 간 면도 있고 또 일부는 지적이 그 자체로 틀린 건 아닌 면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대신 뭐냐면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대변인실, 홍보수석과 대변인실에서 가능한 백브리핑부터 해가지고 다 굉장히 해줬거든요. 많은 걸 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게 노무현 정부에서 내려오는 약간의 전통인데 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한테 이렇게 뒤로 까서 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다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길고 충분하게 설명하겠다. 네. 이게 이제 공식 브리핑 방식으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개방형 기자실을 그래서 하려고 그랬어요. 네. 기자들이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 안 거죠. 좋아했죠. 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한테만 주는 게 제일 좋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만 받으면은 특종, 속보, 단독 이런 거 붙일 수 있는데 아니 뭐 공공연한 자리에서 다 같이 얘기해 버린 걸 어떻게 속보를 그렇죠. 붙여?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네. 언론사의 어떤 이름값은 줄어들고 언론사 간 경쟁은 되게 많아지니 말 그대로 이제 그 자신의 브랜드 네임으로 뭐 압박을 가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 아. 네. 옛날보다 확실히 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자들한테 지금 정부는 되게 예쁘겠다. 아니 이거 뭐 자기네들이 필요한 정보는 뒤로 다 흘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학 대통령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도 단독으로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게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따지는 게 맞고 원래대로라면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제대로 알려줘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하나는 두려움. 왜냐하면 뭐라 그러면 때리니까 먼저 말한 사람 때리니까. 실제로 기자들이 많이 맞았죠. 네. 예. 그러니까 네. 두려움이 분명히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아직은 기세가 등등하니까. 예. 집권 2년 차니까. 네, 집권 2년 차뿐이 안 됐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해서 그걸 함부로 대거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있는 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세 번째는 여기저기 풀어서 나눠줘. 용대관도 나눠줘, 네. 금대관도 나눠줘, 채널이 여러 개야. 네, 한대관도 나눠줘. 네. 온갖 대관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하나씩은 빼먹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탕후루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공공연한 자리에서 푸는 거에 갈증이 없겠군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거지. 예.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지경이 되니까 사실 기자를 굉장히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할 화법마저도 그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기사와 기사의 수준은 떨어져 있고 기자들은 그걸 판단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있다. 그렇죠. 사실 막 여러 가지 대관이라니까 이상한데 네. 넘쳐나다 보니까. 네. 야, 그러면은 길들여지고 있는 중이네. 그렇죠. 예. 네. 길들여지고 있는 중이죠. 언론이. 그게 법무부 또는 검찰실 네. 예, 그 하는 이른바 티타임 방식의 그 네. 언론 홍보 방식이었고 네. 그게 많은 분들이 정치평론가나 이런 분들이 예상하거나 정치 기자들이 예상한 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이를테면 이제 비대위원 그러니까 정당으로 이제 정치로 투신하게 되면 정치부 기자들은 다르다. 국회에는 1,000명이 넘는 그런 출입 기자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 검찰 하듯이 할 수 없다. 일부는 맞죠. 네, 일부는 맞습니다. 네. 질문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 일부는 맞는데 네. 하지만 그 방식 예전에 쓰던 방식이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쪼개서 나눠주기 이런 것들. 너무 짜증 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집권 3년 차, 4년 차가 되면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 있죠. 그거는 꽤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거는 기세 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야생동물의 특징이 약해 보이는 순간 물어뜯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뭐 이거는 그냥 제 거의 없다 혼자 상상입니다. 총선이 끝났어요. 레임덕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달라지겠군요. 완전히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서서히 달라지겠군요. 그러니까 네. 빨리 달라지는 쪽과 네. 서서히 달라지는 쪽과 눈치를 보는 쪽으로 나뉘겠죠. 그러면 빨리 달라지는 쪽에서 어떤 이익을 먼저 채갈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이제 태도가 바뀌는 건 그런 식이니까. 네. 나보다 빨리 태도를 바꾸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져간다. 그럼 나도 바뀌어야겠네? 네. 그렇죠. 근데 레임덕이 오면 의리를 시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없어지죠. 그래서 급격하게 무너지지. 아. 일단 우리가 비열한 거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정치번역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줄을 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벼랑 끝 전술로 보일 정도로 총선만 바라고 그 이유가 없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화법에서도 네. 네. 예, 고 노무현 전
전 대통령을 갑자기 뭐 김건희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환한다든가 예. 이런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 결과가 그들이 원하는 결과대로 나온다면 언론도 그들도 폭력적으로 변하겠지만 언론은 더더욱 지금보다 더 한쪽으로 완전히 붙어가지고 예. 그들 한편에 서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달라요. 생각. 언론은 좀 다를 수 있다. 예, 언론도 다를 수 있고 집권 세력도 다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차기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 이후까지 이번 국회는 이어가거든요, 임기를. 네.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 큰 선거가 없어요, 대선 전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작은 선거에 지방 선거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선거는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이 정부하고의 관계가 자신의 이득을 얻는 관계 외에는 사실 그렇게 쓸모 없어요. 여당 입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여당, 그러니까 권력이 어떤 생리에 굉장히 민감한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은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왔거든요. 네. 레임덕이 훨씬 더 취약하고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의 당선자들, 심지어는 예를 들면 윤심을 가지고 당선됐건 또는 뭐 한심을 가지고 당선됐건 간에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방식의 권력이 이합 집산이 일어나요. 네. 같이 지내서 뭘 빼먹는 게 난지 아니면은 빨리 갈라서 가지고 딴 걸 추구하는 게 난지 셈법이 복잡해지고 각자의 시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는 입법 독주의 형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순간, 네, 그렇겠죠. 예, 상당히 살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그렇습니다. 겁니다. 지금의 정말 태도로 볼 때. 정말 진짜 어두워질 네.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합심하는 일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충성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합심까지는 내 이익에도 봉사하는 거지만 그렇죠. 예. 충성을 하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의 이익일 뿐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인기가 긴데 그런 짓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을 저래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언론의 모습은 국회의원의 모습에 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국회 쪽에 또 가까워. 왜냐하면 더 다수잖아요. 기본적으로 다수고 이익에 훨씬 더 민감하고 요거 시류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이 줄 서는 것 이상의 다양성만큼이나 언론의 줄도 다양해지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용대간에만 목매고 있을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더 재밌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먹겠죠. 그렇죠. 네. 네. 그 또 여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입법 권력이 없는데 입법 권력이 생기니까 네. 정부한테 지금처럼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당정 관계도 달라집니다. 네. 오히려 국회, 그러니까 여당이 우위에 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차기 만약에 이제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비대위원장에서 다시 또 이제 그 전당대를 해가지고 대표 체제로 갈 거 아닙니까? 그 대표는 현재의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협상력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의석수가 많으면 오히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투표를 잘해야 된다. 갑자기 결론이 이렇게 된다. 아니 투표를 정말 이거는 전 대한민국 명운이 걸려 있는 투표라고 네. 생각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찍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권력이 국회 권력까지 손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일치시켜 주는 게 보통은 지지 그룹들의 마음이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각제는 아예 그걸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수당에게 그냥 행정 권력을 줘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고 추진력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를테면 그건 권력의 속성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권력의 속성이 이를테면 차라리 견제시켜 놓는 게 그나마라도 잘 굴러가는 권력도 있고 또는 합치시켜 주는 게 잘 굴러가는 권력인 경우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 각자가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전 사실 과학이라는 말도 한번 네. 얘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바람직한 화법은 뭘까? 네, 예. 뭐 이제 화법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소환되는 사람이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네. 노회찬 전 의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말법, 화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 네, 소탈함이죠. 소탈함. 예. 그러니까 노무현 그래, 이건 소탈함이 아니죠. 여기가 장동혁이 지역구도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거는 소탈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예. 오히려 권위적이죠. 예. 굉장히 권위적인 말투죠. 예. 소자로 뭔가 말을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언뜻 생각은 안 나요. 예. 소갈머리 뭐 이런 거. 저는 소인배 생각했는데. 소갈머리. 네, 근데 어쨌든 네. 그 노무현 노회찬의 화법은 사실 달라요 또. 두 분은 네. 화법이 같지 않습니다. 노무현은 굉장히 힘이 있는 화법이고요. 노회찬은 훨씬 부들부들한 화법. 네. 노무현 대통령은 네.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졌거든요. 네. 네. 노무현의 화법은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소탈하지만
굉장히 찌르고 들어가는 그런 화법에 네. 해당하고 굉장히 직설적이기도 하고. 노회찬은 훨씬 더 비유법에 강하고 맞아요. 훨씬 더 부들부들하고 굉장히 끌어안지만 상대도 반성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화법. 네, 훨씬 더 가까워서 네. 소탈함의 공통점이 있음에도 이제 방향은 좀 다른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죠. 네. 굳이 말하면 노회찬의 화법이 정치인의 화법으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화법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좀 봐요. 예. 왜냐하면 정치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권력을 물론 쟁취해서 네. 권력을 행사하는 거긴 하지만 네. 되도록이면 다수성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건. 함께 하는 사람들의 폭이나 넓이를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야 정치는 제일 힘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능력이 정치의 능력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지지자만 모은다라고 하는 게 지지자한테 의지화돼야죠. 맞지만 대놓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모르겠다. 못 본 척 따라가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반대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노회찬 의원이 소수 정당이고 진보 정당의 의원이고 어떤 의제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훨씬 더 진보적인 의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파를 막론하고 그리고 지지계층을 막론하고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맞아요. 그 노회찬 화법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게 저도 고 노회찬 의원한테 한 표를 주고 싶은 게 노회찬 의원은 훨씬 더 그 일상적인 언어에 가까운데 화법에 가까운데 그거를 심지어 연설에서도 해요. 네.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아. 품위가 있어. 다른 정치인들이 억지로 품위를 챙기는 것보다 오히려 더 품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노회찬 의원이 또 현장에 굉장히 강한 현장에 거의 몸담았던 그렇죠. 과거의 행적도 가지고 있고 의원일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우화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는데 그게 우화가 아니고 본인 경험에서 다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버스 새벽 첫차 버스에 이제 청소 노동자분들 이런 노동자분들이 타는 버스를 얘기했던 그런 것도 다 본인이 현장에 가서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이야말로 사실 요새 많이 잃어버렸지만 정치인의 미덕 아닌가. 그게 모든 국민을 대표하진 않지만 가장 많이 있을 법한 우리 옆에 있을 법한 국민 옆에 있어준 경험 덕분에 그렇죠. 일상적이지만 품위 있는 정치인의 화법이 나온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 노무현의 화법은 네. 소탈하지만 찌르고 들어오는 게 있다라 그랬잖아요. 직설적이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되게 정의감 쪽에 훨씬 맞아요. 더 가까워요. 조금 이렇게 사람을 달아오르게 그렇죠. 이제 불타오르게 확 불타오르게 만드니까 그거에 의해서 배제되는다고 느낀 사람 또는 나를 혹시 적이라고 찍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탈함이 그래서 안 좋은 점이 돼요. 약점이 돼요. 뭐 사람이 품위가 없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솔직함이 오히려 이제 공격의 포인트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노무현의 화법은 개혁에는 굉장히 좋은 화법이긴 해요. 개혁은 몰아붙이는 힘이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수성을 유지하는 데는 별로 좋은 화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바람직함을 떠나서 이제 각각의 목적이 좀 다른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유시민의 화법, 정치인으로서 유시민의 화법은 별로 안 좋았어요. 너무 날카로웠고요. 네. 그게 고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직설적이야. 직설적이고 더 정말 아프게 찔렀거든요. 오죽하면은 거기에 있는 그 자당 의원조차 아니 어쩜 저렇게 오른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지. 지나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설득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건 파토스나 이제 이런 에토스 같은 것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정치인 유시민의 정의감은 개혁적 정의감은 합리의 세계, 이성의 세계를 현실 정치 속에 구축하는 것이었겠죠.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로고스로 해설되진 않는다. 누군가를 공박하고 찍어 누르고 더 이상 할 말 없게 만들므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정치는 그래서 화법이 다른 거예요. 그 유시민의 화법은 오히려 좀 더 운동권의 화법이고 공부 많이 한 운동권의 화법이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소위 이제 운동권, 이 운동권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싸잡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쓸 때마다 안 좋은데, 근데 이것도 제가 역으로 말리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운동권의 화법이라는 게 약간 그 내려다보는 게 좀 있어요.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맞는 말인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요. 선민의식 같은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요새 이동진 평론가가 이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옛날 그 영화 관객들의 허영이 좀 그립다고. 허세나 허영 같은 게. 맞아요. 졸면서 봐놓고도 잘 봤다고. 끝내주는 영화라고.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게 있지만 요즘은 뭐 또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었냐고 이제 안 봐버리고 이런다고. 저는 그게 굳이 그걸 허영이나 허세로
표현했어야 싶을까 싶지만 맞거든요, 그게.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어려운 영화 보는 거 다 허세로 한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영화 좀 더 유튜버 정확히 얘기하세요. 네네. 여자 꼬시기 위해서 한 거죠. 네. 그걸 그 여성분 앞에서 그 똘망똘망 눈망울 앞에서 설명해 줄 때의 쾌감. 야 이거 마약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허영이나 허세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 상향. 저는 상향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게 있어야지. 네. 그 엄혹한 시절에 운동권도 하고,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 희생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라도 없는데 누가 보상이 없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맞아요. 이거 마치 위선하고 같은 거예요. 네. 위선조차도 부리지 않으면 사람이 착해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지. 네. 근데 그 지적 허용이 없으면 지적인 길로 가는 길은 그냥 완전히 차단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그 M장기에게 김익근 씨라고 있어요. 김익근 씨가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 최고 명작이 극한 직업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는 극한 직업을 보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극한 직업류를 보면서 그런 류의 영화들을 명작이라고 부르는 건 그건 취향이 아니다. 그건 어린애가 설탕 빨아먹으면서 좋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건 맛의 취향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달이 건너서 했죠. 직접은 못했구나. 왜냐면 적절한 표현이 그때는 생각이 안 났어. 그러니까 그런 걸 굳이 명작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자신의 취향이 존중받고 싶다면 다른 표현도 충분히 가능할 그렇죠. 그냥 재미있게 봤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굳이 그러니까 물론 그 어떤 등급성에 대해서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취향이 등급이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나름대로의 그 정교함과 세련됨과 이게 오랜 기간에 누적된 등급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걸 한꺼번에 뒤바꾸려면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고. 새로운 영어 언어, 새로운 비평 언어로 뒤집어야지. 그냥 내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네. 나도 명작이라고 봅니다. 라는 말로 네. 애가 내가 라면 맛있으니까 다 맛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는 충분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정치인 유시민으로서의 화법은 이상의 세계를, 그러니까 로고스의 세계를 정치 안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화법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장벽에 부딪혔다. 그렇죠.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다 맞는 말이어도. 그런데 방송이나 작가로서 스스로를 자처하면서 훨씬 나아졌죠. 맞아요. 왜 그 화법이 훨씬 더 어울리는 영역, 직업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유해지고 그게 표정에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정치 평론을 하니까 음. 그렇게 예전에 정치인으로서 하던 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야. 설득하는 힘도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저는 정치평론도 뭐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가끔씩 필요하면 하는 정도, 그리고 작가로서 자처하고 정치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를 전 충분히 이해해요. 맞아요. 그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바꿈, 많은 넓음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아마 뭐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충분히 성찰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명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식인의 기준이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말할 때 듣는 거예요. 그게 전 지식인으로 가는 첫 번째 그렇죠.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시민 장관이 좀 버르장머리 없을지언정 맞는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퇴장해 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반박을 하거나 이런 게 저는 국회의원스러운 화법이고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죠. 안 그랬잖아요. 그냥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말 들을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회한 정치인의 화법이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딱 어쨌든 예전에 이수성 총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약간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수성 총리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저도 몰라요. 아주 이제 일반적인 정치는 물론 아니고 이제 주로 그 공부하셨던 분이고 총장하셨던 분이고 나중에 뭐 총리까지도 하시고 이제 그랬었지만 그 정치의 스타일에서 일반적인 정치는 아니지만 뭐냐면 약간은 제자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귀엽다 뭐 이렇게. 그래. 생각이 달라도 진짜 막 공부한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그게 귀여운, 더 내려다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여유는 사실은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네. 진짜로 여유가 있고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겠지. 그렇지. 이렇다면 대학원생이 뭐 이렇게 뭐 나중에 논문 하나 써왔다 그러는데 이거 막 발발발가 막 발가락 발기 찍고 이게 아니라 애썼네. 그러면서 막 선배 학자들 막 공격해. 어유 장하네. 야, 니들도 얘 말 좀 들어봐라. 야. 이렇게. 제가 뉴스레터에 칼포퍼를 썼을 때 교수님이 그런 마음이셨나요? 네? 아니, 그때는 약간 헛소리 듣고 짜증나. 애는 썼는데 왜 여기다 애쓰니? 괜히 얘기했네. 그것이 이제 노회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노련한 정치인의
태도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내려다보려면. 사실은 선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학 교수도 올해 그 박사과정을 가르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면 나중에 이게 돼요. 근데 바로 박사 받고 왔거나 교수 막 되잖아요. 쭉 그래. 자기도 못했으면서. 왜냐면 뭐에 못하는지 네. 뭘 못하는지 너무 잘 알거든. 자기가 얼마 전에 해봤거든.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은 막 그 저기 뭐야 참고문 한 10개 가져왔어. 이거 하나도 안 읽었다는 거 알거든. 자기도 안 읽었거든. 너무 그 이렇게 이른바 캄프라치를 하는 이렇게 포장하는 기술에 대해서 자기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빡빡해요. 예. 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네. 그래 그것도 훈련의 과정이고 네. 예, 이게 예를 들면 학문 윤리를 어기지 않는 한 그 정도 과정 거쳐가는 길이다. 예, 그 중에 똘똘한 애가 그렇지 않은 애가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돼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거든요. 제가 짜증나는 댓글을 못 참는 거랑 비슷한. 왜냐면 나 무슨 생각으로 그 댓글 달아지 대충 알겠거든. 그러니까 못 참겠는 거야 막. 예.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비교될 만한 게 그 노회한 여유 있는 사람의 화법과 정확하게 반비를 하는 게 한동훈 씨 화법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정치인의 화법도 아닌데다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기가 되게 힘든 화법. 그렇게 되기도 어렵다. 예.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내 말이 틀렸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발끈하는 거. 발끈 그렇죠. 막. 그래서 막 아니라는 거를 막 핏대 세워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그거 너무 웃겼는데 전 정말 역사에 남을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 언론심의위원회 조정 신청했잖아요. 예, 언중이. 내가 언제 사직 야구장에서 야구를 봤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직 야구장에서 봤다는 걸 증명 안 할 거면 사직 야구장에서 야구 본 사진은 왜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사실 그 발언이 아까 얘기하려다가 맞아요. 정치번역께서 못했는데 일부러 안 한 거긴 한데 네. 솔직히 말하면 네. 지금은 좀 약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바이든 날리면보다도 후진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정말 최악이네요. 아니 왜냐면은 네. 바이든 날리면은 네. 너희들이 잘못 들은 거야라고 우길 수는 있어. 우길 수라도 있지. 우길 수 있어. 그리고 우기다 보면 그런 거 이런 네. 것도 있잖아요. 네. 그치, 그치. 왜냐면 네. 사람마다 실제로 청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사진을 먼저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구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직 야구장에서 야구를 네. 봤다는 사실을 나름대로 증명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래놓고 내가 언제 사직 야구장에서 봤다라고 했습니까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애들 말싸움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게 최악인 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직구장에서 구장을 빼고 사직이라고 얘기한 게 확실하니까. 네. 나는 사직이라고 했다 이거. 그렇죠. 그게 그렇죠. 팩트라 이거지. 네. 그렇게 말한 게. 근데 중요한 건 사직이라고 한 걸 인정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네. 아예 퉁 쳐서 날리면 뭐 이게 아니라 네. 사직이라고 인정해 버렸잖아요. 네. 잘못 들을 일도 없어 이건. 네. 구장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네. 제가 지도에다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사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네를 다 지도에 표시해 놨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재미삼아 해보십시오. 네. 지도에 보면은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사직동이. 사직동. 그러네. 동네 이름 비슷한 거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직단 우리 서울에도 있잖아요. 서울에 경복궁 옆쪽에 보면 사직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직단이 바로 이제 농사신을 모시는 데기 때문에. 종묘 사직 할 때 그 사직이구나. 종묘 사직이죠. 그러니까 궁을 양쪽에 두고 종묘 조상. 그렇구나. 사직은 신인데 이 신은 이제 나라의 토지신이에요. 네. 사직이라고 하는 게 종묘 사직을 세웠다는 게 왕통과 어떤 면에서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통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직이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여기저기. 그럼 그 중에 어떤 사직에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걔 네. 부산의 사직입니까? 포항주의 사직입니까? 그리고 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전 이것 주요한 것만 찍어도 저렇게 분포돼 있다니까. 일단 딱 봐도 5개가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겁나 멀어. 겁나 멀어 다. 저거면 거의 플래시 정도의 속도로 뛰어다녀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갈 거면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네 그런 말도 했어. 저녁마다라고 한다면 저녁이 올 때마다잖아요. 그럼 매일 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매일 저녁은 오니까. 그러면 매일 밤 종로래. 송정을 산책하던 사람이 사직은 어떻게 가서 야구를 본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네. 서면 기타 학원은 그럼 몇 회차로 가서 기타를 배운 겁니까? 이런 것까지 다 따져 물어야 돼요? 화법이 그런 식이라며.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근데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몰랐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해명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네. 아니 언론 중재까지 제소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무리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진짜 정말로 이들을 처벌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걸까요? 그나마 이제 바로 사법 처리로 넘기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그래도 정상적인 네. 비교적 네. 그 과정을 거친 게 그나마 저는 정치인
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 그나마. 예. 그게 혹시 검찰에 끈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거 언중이 되게 난감하겠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난감해 그냥 거부. 각하해야지. 각하하면 되지. 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언중에서 어떤 결정 내릴지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사법부야 1심, 2심, 3심이 있지만 언중에는 이제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나오거든요. 네. 이게 우리 사회의 전문가의 수준을 가늠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우리 사회 전문가의 수준이 절 실망시킨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예. 그 진짜 이거는 언론중재위의 결정을 진짜 주목을 해야겠네. 네, 좀 주목해야 돼요. 네. 네. 지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잡아 끌어내리고 있는 게 본인 언어의 수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과 그리고 소위 언어 전문가들의 수준 다 잡고 끌어내리고 있어요.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이거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한 언어학자, 저 그 사람 언어학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언어학자야? 그리고 아니 그걸 판별하는데 언어학자가 동원됐다는 것도 코미디지만 언어학자가 왔다라면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해. 그게 무슨 학자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할 말을 해야지. 그러면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사실 각하라는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각하 비슷한 걸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신고 그러니까 제소에 자격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각하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네. 언론중재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이거를 각하를 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였을 때 실제로 화해 절차를 시작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게 보통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결론이 나거든요. 네. 야, 이것도 재밌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 길들이기가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러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지금 언중위가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문체부 산하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 네, 국가위원회니까 소관기관인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소관기관이죠. 네. 그래서 문체부가 관리를 하고 언중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문체부가 추천하고 구성하고 이러는데 예산까지 주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문체부 장관에게 뭔가 다리를 놓은 상태에서 언중위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 준다거나 또는 적어도 언중위가 그 눈치를 채기를 바라는 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하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걸 수는 있는데 언중위는 그냥 안 하면 되고 이게 판사하고 또 다르고 뭐 네. 언중위야 그 직업도 아니고요. 네. 언중위 직원들을 제외하고 나면 언론중재위원이라고 하는 건 다 비상임이고 네 맞아요. 네. 네. 뭐 엄청난 직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장은 명목상으로 판사 출신이 하도록 돼 있는 정도 네. 빼고 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네. 진짜. 하긴 전문가로서. 비상임 위원들이면은 눈치 볼 게 없지 사실. 네. 너 그만해 그러면 아씨 안 해. 그러면 돼버리니까. 어차피 비상임이니까. 아 이것도 한번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 얘기도 사실 미디어 기상대에서 사실 조금씩 다 하신 건데 배추. JTBC 배추. JTBC 배추. 이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그냥 각자가 들리는 게 조금씩 다르고 배출이라고 들린다는 게 거의 일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미디어 기상대에서 하셨어요. 출르 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저도. 네. 근데 그거를 의미상으로 따지면 매출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자연스럽죠. 네. 언제나 의미로 맞게 얘기하시는 분이 또 아니니까 네. 실수로 배추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왜냐면 눈앞에 배추가 있었다라면 머리는 매출을 떠올렸으나 네. 배추를 올리는 그렇지. 비슷하니까 이거 네. 마침 가군도 비슷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발음이 배출에 가깝게 또 이분의 비읍 발음이 네. 비읍 순경음에 가까워요. 순경음이요? 순경음. 순경음. 예. 네. 그러니까 비읍 이응이라고 예전에 했는데 무에 가까 무. 아. 훈민정음에 있는 그 비읍 이응. 그러니까 너 그 부산 사투리 같은데 보면은 그 비읍이 약간 약하게 나는 비읍 발음 같은 것도. 예, 예, 예. 그게 표준어에서 와나 우 이런 식으로 바뀌는. 더버라 이러는 거. 이렇게 더워라 이렇게 예. 나중에 변화 체계에서 우나 어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왜 더버라가 아니에요. 더버라. 더버라. 입술이 잠깐 붙었다 떨어지는 약간 거예요. 영어의 V 같은 거구나. V보다도 더 약하죠. 더 약해요. 그런 비읍 순경음 발음적인 게 있어요. 바이든, 바이든 이것도 이게 바이든하고 좀 다른 한글식의 비읍 발음이 아니에요. 약간 특이하네. 영어식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약한 발음으로 하기 때문에 네. 부하고 무하고 어쨌든 입술이 붙었다 떼지는 건 똑같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입술이 붙었다 떼지는 발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게요. 한국말 발음이 단어가 발음이 좀 비슷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게 많아서요. 그러니까 문법을 그러니까 말할 때 화법 문법을 잘 써야 되거든요. 유추할 수 있게. 근데 우리 지금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공통적인 특징은 문맥으로 유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네. 네. 문맥으로 단어가 유추가 안 돼. 이 타이밍에서 분명히 나와야 되는 단어를 안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미디어 기상대에서도 결국 교수님들께서 이제 결론을 어느 정도 내려주신 게 이게 어떻게 들리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설사 매출이라고 얘기한 거를
자막을 배추로 썼다 치자 이거예요. 그거 실수잖아. 네, 잘못 썼다 치자 이거. 그거를 고발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걸로 뭐 바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퍼진 거 이런 거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자초한 면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이에 민생이나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민생 단어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네. 아 지금부터 하면 되죠 뭐. 와우 지금부터? 네. 지금 피디님 입술에서 네. 예, 거의 순경음이 나왔어요. 빵. 퍼지는 게 수경음이 아니라 이거 파열음입니다. 네, 파열음 탄식에 가깝죠. 탄식. 네. 그 PD님 입에서 탄식 나오는 얘기는 지금 방송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웃음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민생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 게 이것도 정치번역회에서 하려다 못한 게 그 29일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2차 봉합이 2차 갈등 봉합이라는 걸 하려고 오차례동을 했는데 네. 당연히 기자들이 김건희 리스크 말하셨습니까? 이태원 특별법 거부 예. 얘기하셨습니까? 갈등 봉합 된 거 맞아요? 막 이런 질문 하는데 윤지호 원내대표가 모든 질문에 민생 얘기를 했다고만 대답을 해가지고 네. 민생 답변을 한 8번 해요. 네. 아, 이게 보는 사람이 기가 막힐 정도로. 이거 네. 기자들도 사실 기가 막혀야 되는데. PD님이 좋아요 3분만 허락해 주셨는데 또 이런 건 또 우리가 허락을 필요로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럼요. 네, 허락을 득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민생 얘기는 바로 봉박싱하고 연결해서 하다. 알겠습니다. 본박싱 네. 바로 넘어가나요? 네. 예. 그래서 봉박싱에서 민생 얘기와 함께 방금 그 얘기 네. 네, 회담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 가보죠.